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2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거죠. 자, 우선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 변동금리에 있어서의 대출금리죠. 자, 이 변동 우리가 이 금리에 있어서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에서의 대출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준 것을 말합니다. 가산금리. 자, 이때 이 기준금리로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CD금리, CD금리 3개월짜리 CD금리가 있고 또 코픽스 우리가 금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이 CD 금리가 상승을 한다. 또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죠. 2번 정답. 높은 이유는 이 대출 시점에서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하죠. 줄어든다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자, 4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 자, 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이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 자,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 자,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인데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이 2%인데 실제 4%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2%만큼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차입자 사이에 소득과 부를 재분배합니다. 자,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과 이 차입자가 있는데 대출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짐으로써 손해를 보죠. 그리고 차입자는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2번 4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 5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가 아니라 대출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로 갑니다. 점증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세 가지 대출 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기억, 차입자의 월 불이백, 차입자의 첫 회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것. 자, 월 불이백. 자, 월 불이백은 월 부금을 얘기하죠. 자, 이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CPM. 자, 이렇게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죠. 이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CAM.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점증 이런 형태로 가죠. 이렇게 가는 것은 GPM 점증 상환 저당 대출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차입자의 우리가 차입자 입장에서 첫 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것은 바로 GPM 점증 상환 우리가 저당 대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첫 해 월 불이백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겠죠.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는데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 자, 이렇게 가는 건 대출금이죠. 대출금인데 바로 이렇게 오겠죠. 자, 이런 형태로 오는 거. 이런 형태로 직선의 형태로 오는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달에 원금이 적게 갚으니까 이런 형태로 오죠.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리고 이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낮다 보니까 이 이자 지급에도 못 미쳐서 융자 잔고가 대출금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로 내려오겠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GPM이죠. GPM. 그럼 만기가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30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 ABS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1번 맞고요.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 자, 이 얘기죠. 하나의 저당 집합. 자, 이렇게 하나의 저당 집합, 하나의 모기지 풀이죠. 이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 채권. 이렇게 하나의 저당 집합을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눌 때 나누어진 계층을 우리는 트렌치인데 각 트렌치보다 만기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양하게 하고 이자율도 다양하게 해서 발행되는 여러 종류 채권. 이걸 뭐라고 하죠? CMO, 다계층 저당 채권입니다. 여러분이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MPTB가 아니라는 거죠. 2번 정답.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3번에 보시면은 MPTB는 차입자에서 매월 받는 원리금 상환액을 이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택 발행기관이 주택 어떻게 돼?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시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죠. 이 지분형과 채권형의 성격을 모두 갖춘 혼합형의 MBS. 이게 바로 3번 설명. 4번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자, 4번에 MBB죠.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이것은 이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무슨 성격? 이 채권적 성격, 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죠. 4번 맞고, 다계층 저당 채권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요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 풀에 대해서 채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죠.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매년 출제되고 있는 용어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는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 자, 그러면 이러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번 정답. 영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50억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 주식의 4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자, 위탁관리는 40%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30%입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계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인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죠. 여러분, 매매 임대될 가능성, 여러분 시장성이라는 용어 자주 출제하는데 작년에도 나왔죠. 자, 매매 임대될 가능성 정도를 조사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 니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도 맞는 지문.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 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하니까 틀렸죠.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적, 사법이 아닙니다. 공법적 측면,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바뀌었네요. 네 번째 틀렸고. 미음, 개발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 밑줄, 계략적이 포인트인데 대충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보는 단계죠. 미음 맞네요. 기역, 니은, 미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점이죠. 위탁 관리는 전부 위탁입니다.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을 한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간접 관리 또는 외주 관리라고 합니다. 전부 위탁 방식입니다. 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이거 혼합 관리의 뭐죠? 장점이죠. 자, 3번은 혼합 관리의 장점인데, 자, 자가 관리는 경영 관리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뭐죠? 위탁 관리는, 시설 관리는 위탁을 시키겠지. 그래서 시설 관리 부분만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우린 전부 위탁이 아니라 이 부분 위탁 방식이다. 혼합 관리는 부분 위탁 방식을 말합니다. 4번 혼합 관리 방식은 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수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니까 틀렸죠. 이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답. 작년 시험에도 또 정답 물었죠. 4번 지문이. 자가 관리 방식은 자치 관리, 직접 관리, 직영 관리죠.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마케팅 개념이죠.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자 그 자신의 목적, 예를 들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죠. 자, 마케팅 믹스란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인데 네 가지가 있죠. P가 있죠. 이 프라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프로모션, 촉진 전략, 네 가지 P로 구성됐습니다. 마케팅 전략 중 표적 시장 설정이란,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시장, 점유, 자,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인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가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우리는 공급자 전략 차원인데 여기는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STP 전략은 S, 시장 세분화 전략, 우리가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인데 지금 요 설명이죠. 타겟팅. 예? 타겟팅, 표적 시장 이 선정 전략인데 이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의미가 있는 구매자 집단, 여러분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것은 바로 요 S입니다. 무슨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3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우리가 판매 촉진에 속하죠. 프로모션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프로모션에 속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 무료인 경우가 많죠. 광고는 유료죠.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촉진 전략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잔여란 말이 나오면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산 요소인 우리가 노동, 자본, 경영,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죠. 수익 배분의 원칙의 성립 근거는 부동성인데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뺀 나머지인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바로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1번 맞고요.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죠. 자, 기준 시점은 감정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이 기준 시점, 우리가 확정의 필요는 바로 변동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자, 이 균형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서 부지와 건물이 부정이 된다. 위배되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대. 이때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균형의 원칙. 자, 그리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하겠죠. 자, 여러분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상업지역에는 상가가, 주택지역에는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이 적합에 또 위배되죠. 공업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으로 어울리지 못하죠.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죠. 이런 감가를 이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의 결합에 있어서의 이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무슨 원칙? 균형, 적합해야 하라 균형의 원칙. 4번 정답. 자,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이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공헌도의 합계다. 생산비 합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한다. 2층에서 3층을 증축할 때 그 증축하는 부분이 전체 부동산 수익 가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원칙은 기여의 원칙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36번. 감정, 우리가 평가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죠.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입니다. 자,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1번 맞고, 2번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 말합니다. 맞는 질문.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형을 판정한다. 틀렸죠. 3번. 3번이 정답인데 뭐죠?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인근 지역의 범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변한다. 가변적, 유동적입니다. 5번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가 바로 우리는 유사지역이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 범위는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37번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 아니죠. 요거는 회계이론의 감가상각입니다.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대상 물건의 가치를 산정, 구하는 개념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이죠. 바뀌었네요. 자, 1번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어야죠. 평가사의 경험의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적. 2번 틀렸고, 동일한 내용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죠. 감가의 개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잔존 내용연수, 유효 경관연수 등을 고려해서 우리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3번 정답.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하죠. 자, 경제적 감가요인은 인근 지역의 쇠퇴라든지 요건 관련된데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기능적 감가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3번 정답이죠.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라. 자, 기준 시점 현재 이 대상 토지의 가치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어졌어. 얼마? 10,000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제곱미터당 10,000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시점 수정인데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이후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은 몇 프로? 우리가 10%. 10%니까 얼마죠? 10% 상승했죠. 100분의 100. 어떻게 돼? 10% 상승을 하니까 뭐죠? 플러스. 시점 수정됐죠? 자,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지한, 인근지역 소재 밑줄, 인근지역에 소지한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럼 개별요인 비교로 가는데, 자, 개별요인,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인데 표준지가 다 100이죠, 사례. 그럼 숫자 다른 거, 가로 조건이 다르죠. 100분의 80. 가로 조건에서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20% 열세 있다, 이 말이겠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110 있죠. 획지 조건. 자, 100분의 110이죠. 획지 조건은 어떻게 돼? 표준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다 얘기죠. 자, 그러면 공 4개 없어지죠. 그럼 얼마? 100분의
공 또 2개 없어지죠. 공 2개, 요거 하나 없어지면 110 곱하기 88을 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나 9680원이 되겠죠. 제곱미터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있고, 자,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자본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자본 환원율 결정 방법이 우리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조성법이 나오는데 이 조성법을 우리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죠. 조성법을 요소 구성법. 자, 요소 구성법인데 이것은 이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에, 여러분 기대 이율이 아니다.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하죠. 이때 위험률이라는 것은 바로 위험 할증률을 얘기하죠. 투자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할증률이고, 이때 순수 이율은 국채 수익률과 같은 무위험률, 안전한 자산의 수익률, 안전율이라고 하죠. 자, 이때 위험률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와 관련한 비유동성, 관리의 어려움과 쉬움과 난이성, 자금의 안정성이죠. 이 개별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른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조성법. 1번 조성법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2번 시장 추출법이 나오죠. 환원율 구하는 방법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또 하죠. 자, 개념이 나왔죠.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율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3번 투자결합법이 나오죠. 자, 세 번째 투자결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뭐가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 둘로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죠. 자, 이 토지와 건물로 결합된 복합부동산에 있어서의 순수익을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르다니죠.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토지소득, 건물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3번 개념이죠. 맞고요. 5번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지분 환원율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금융적 투자결합법. 자, 5번 정답인데 동일하다는 데 착안 틀렸죠.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우드법이 나오죠. 엘우드법. 엘우드법이 나오는데 이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입과 지출,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원금 상환에 따라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지분 형성분이죠.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 그리고 또 누구 입장이죠? 우리가 이 부채 감당법, 대출자의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부채 감당법, 대텔법이 있죠. 대텔법. 이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데 환원 이율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부채 감당률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는데 이 부채 감당률에 대부 비율을 곱하고 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들로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 객관적이고 우리가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일반적인 40번에 1번 보면은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 시장의 지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죠. 이 지표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네 번째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인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자, 시험 지문에 지금 요 두 가지, 요 2번, 3번이 1번 지문에 떴네요. 그때 네 번째 지문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1번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자, 밑줄 과세 등의 업무, 밑줄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정답.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상정하여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된다. 이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야 맞겠죠. 자,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이걸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러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야 맞는 지문이죠. 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개별 공시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시한을 가지고 있고, 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의 유형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를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동산 학개론을 고득점 맞으면서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